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입니다. 오늘 나온 CPI 물가 상승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 합니다. 실질적인 결과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와주면서 사실상 모든 은행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심지어 대형은행들의 예상치 최저점 7점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요.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 것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들도 사실 제가 가진 정보는 다들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저들 포함해서 많은 은행들을 예상치를 하회하는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CPI를 예상하면서 방향성은 많이들 맞췄지만 의외로 올랐던 것들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내려간 것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간 점들 때문에 사실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PPI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높게 나왔던 음식 가격이, 여러분들 3.3%라는 미친 음식 가격 수치가 나왔어요. 원래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심지어 야채 과일 가격이 무슨 38%나 폭등했었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3%가 아닌 3.3%가 아니라 0.5%로 거의 6분의 1 토막난 수치가 나왔던 게 컸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맨하임 지수에서 발표할 때는 미니멀한 인크리즈라 그랬거든요. 근데 미니멀한 디크리즈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 2.9%라는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의 가격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예상외로 많이들 안 좋았던 이유들이, 오늘 테슬라도 많이 내려갔고 루시도 내려갔고 뭐 GM이나 포드들도 뭐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나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신차 가격도 여러분들 이제 슬슬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0%, 여태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던 신차 가격이 드디어 0%로 물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동차에 관한 수요의 하락과 자동차 가격 전체의 하락이 가져올 섹터 자체의 마진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아마 자동차 섹터가 부진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요번 달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사실 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긴 했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요번에 제가 뭐 제조업 지수를 얘기하면서 목요일에는 이거 운송비랑 의료 서비스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이거 믹스돼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PPI 지수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PPI 지수가 나오면서 운송비와 의료비가 의외로 모든 서비스비가 올랐는데 운송비와 의료 서비스비가 내렸다는 게 PPI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PI에서 나온 것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운송비와 의료비 의외로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금요일날 했었는데, 자, 이것들도 제가 방금 말한 것들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모든 가격들이 다 내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제가 전기 가격이랑 천연가 도시가스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도시가스 가격이 3.5%나 폭락을 했어요. 전 미국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스 가격이 3.5%라는 가격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뭐 11월이 10월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가격이 3.5%가 떨어진 게 좀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커다란 역할이냐면, 이제 원래 1년 기준으로는 잘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먼트 오브 먼트를 계산할 때는 시즈널 어저스먼트라고 해서 계절에 따른 가격 변화를 보통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 가치를 포함을 시키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원래 11월 12월에 원래 최고치를 찍는 약간 그런 에너지로서 사실은 원래는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게 사실 이 계절로 보면은 정상적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거슬러서 내려갔다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더 많이 크게 하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회한 거에, 예상치를 하회한 거에 대한 이유들은 이제 많이들 알았어요. 음식이 생각보다 덜 올랐고, 뭐 도시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더 폭락했고, 중고차 가격은 뭐 미친 듯한 폭락을 보여주고 있고, 뭐 운송비와 의료 서비스도 예상보다 많이 내려가 주면서 좀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더 크게 하회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제가 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아마 연준이 얘기할 땐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주거비 항목입니다. 자, 주거비 항목은 OER 조사 방식이라고 해서 이번에 0.6%라는
항목이 나왔어요. 0.6% 이거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0.6%는 높은 수치가 맞습니다. 사실 이 주거비 항목이 거의 한 20-30% 차지하잖아요. CPI와 코어 CPI에. 그런데 이게 0.6%에서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높은 수치라 나쁜 수치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걸 보세요. 자,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자, 요게 최고치가 여러분들 10월에 찍혔어요. 최고치가 10월에 찍혔고, 여러분들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통 렌트비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 지점이 보통 어디냐면은 5월쯤 렌트비의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고, 렌트비 상승률 자체가 최고점을 5월쯤에 찍고, 그 이후부터는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9월부터는 렌트비 자체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렌트비가 상승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렌트비 상승률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5월쯤이고요. 렌트비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지 9월부터 사실상 렌트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OER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연준의 조사 방식, 연준의 렌트비 조사 방식을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 조사 방식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가까이 시장 가격을 후행한다고 했는데, 5월쯤 여러분들 렌트 가격이 피크를 쳤으면, 렌트 상승률이 피크를 쳤으면, 그럼 당연히 OER 조사 방식도 4개월에서 7개월 뒤 정도에 피크를 치는 게 사실 정상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여러분들 렌트비가 아주 렌트비 상승률이 OER 조사 방식이라도, 연준이 조사하는 방식의 거주비가 상승률 최고치를 10월에 찍고, 이제 11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게 드디어 나타나기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드렸지만 렌트비가 3개월 동안 내렸어요. 렌트비가 제가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마켓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게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충 늦어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은 OER 조사 방식의 연준의 조사 방식도 렌트비가 사실상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OER 조사 방식의, 연준의 조사 방식의 거주비가 사실상 0.6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절대 나쁘게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피크를 치고, 렌트비 성장률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진전됨에 따라서 렌트비가 계속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JP모건에서 오늘 7.1% 나오면 뭐식이냐, 오늘 3%? S&P가 3%에서 5% 상승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3%, 5% 상승은 커녕 1% 상승이라는 조금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만큼의 상승만으로 맞췄습니다.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데이터 자체가 사실 FOMC가 50bp로 결정이 됐고, 점도표가 11월날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요번에 나올 FOMC에 영향을 줄 리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그것은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자, 일단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누가 봐도 연준과 끈이 있는 그런 월스트리트의 기자가 있어요. 자, 그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오늘도 트윗으로 한 건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점도표는 금요일날 내는 게 맞으나 오늘 저녁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점도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말하기를, 분명 연준의 50bp는 오늘 데이터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 50bp가 결정됐다는 소리야. 이 기자가 또 얘기하기를, 2개월 동안 보여줬던 가격 상승의 안정, 이제 가격 상승이 안정되고 있죠. 이미 인플레이션이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원래까지 연준이 유지했던 포지션, 블라드 아저씨가 맨날 얘기했던 거, 우리가 금리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낮은 금리 상승으로 내년에도 계속 쭉쭉쭉쭉쭉 올려서 7%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위험해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complicated, 조금 더
뭐랄까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오늘날 자 결국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비둘기파들이 조금 더 힘을 얻으면서 금리를 보다 더 높게 오래 유지하자라는 기조 자체에, 파월이나 뭐 블라드의 기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닉 티멜하우스 기자가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히 한두 달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지는 거진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MOM 기준으로 month over month 기준으로 본다면, 그걸 5개월 동안 나온 month over month 기준을 합쳐버린다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약 1% 올랐어요. 물론 뭐 곱셈을 해야 되는 만큼, 사실 뭐 정확히는 저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저거보다 더 낮겠지만, 자 여러분들 month over month 한 달 기준으로 5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뭐 1% 언저리가 올랐습니다. 낮아야 되나? 잠깐 뭐 생각을 못하네. 자 이게 무슨 소리죠? 1년 기준으로 본다면 1년 CPI가 약 2.4% 언저리 수준으로 5개월 동안 홀고 있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1%야. 먼트 오브 먼트를 다 합쳐봤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이거보다 뭐 실질적인 뭐 데이터는 이거보다 조금 높을 거야. 1.3, 1.4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냥 대충 1.0%로 그냥 덧셈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자 CPI가 약 2.4% 언저리 수준으로 5개월 동안 돌고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야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 수치가 약 2% 언저리인데 그거랑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5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인 CPI에, 1년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1년 전 한 달 인플레이션, month over month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봐본다면, 앞으로 0.5% 밑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5월에 0.3%를 제외하면 전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0.5% 이상의 엄청난 인플레 수치가 나왔거든. 그리고 파월 어조 자체도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어. 옛날같이 매파 하던 파월이 아니야. 소프트 랜딩 뭐 어렵다, 집값 리셋한다,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저번 파월 연설 때 어떻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주식 폭등했잖아. 이러다가 뭐 요즘에는 뭐 소프트 랜딩 아직 가능하다라는 어조로 바뀌었고, 경기 침체가 가져올 어려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서 여러 가지를 보려하고 싶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파월도 뭐 예전만큼의 매파적인 포지션을 보여주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파월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 이제 슬슬 잡히는 것 같다고. 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둘기파들의 득세를 시켜줄 낮은 인플레라는 연료를 더 부어줬잖아요. 물론 사실 내년으로 가야지 사실 비둘기들이 좀 더 득세할 만한 상황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까지는 아직 다들 아시는 대표적인 매파적 연준위원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내 다음 FOMC부터는 조금 더 재미나게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여기에다가 재미난 여러분들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자, 채권 가격이, 여러분 2년물 채권 가격이 갑작스럽게 0.2포인트라고 하죠. 지금 뭐 한 0.2포인트 가량 폭락했습니다. 이건 폭락이라고 봐야 돼요. 0.2포인트 정도면 폭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2년물 채권은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서, 단기 채권일수록 조금 더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단기 채권일수록 자 연준에서 정해주는 기준금리에 가깝게 움직이는데, 2년물이라는 단기 채권이 0.2%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떨어졌어요. 내일 FOMC가 있는데, 그 말뜻은 뭐냐? 아무래도 조금 더 연준이 최종금리를 적게 올릴 것 같다, 혹은 빠르게 피봇으로 바꿀 것 같다라는 의미가 이 단기 채권 2년물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달러가 어떻게 됐죠? 달러가 순간적으로 약세가 됐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연준에서 돈을 흡수를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연준이 만약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돈을 풀 것처럼 예상이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 달러가 약세로 왜 갔어요? 연준이 갑작스럽게 빠르게 피봇을 돈을 풀 징조가 보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니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채권도 2년물이 갑작스럽게 폭락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달러가 약화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우려도 있고 위안화 결제, 위안화 결제의 5일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면서 다시 또 수요가 폭등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변수들은 아닙니다. 다만 5개월 동안 인플레가 1%라는 걸 좀 과장하면 2023년 말쯤에는 연준이 원하는 목표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도 어느 정도 가져볼 수 있게 됐고 연준이 정확히 말하면 블라드 총재 아저씨가 얘기한 2024년에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는 조금 더 걱정을 덜어 놓아도 될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분명히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기 침체가 물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경기 침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보다 주식시장이 저점을 기록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연준이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연준이 좀 더 빠르게 피벗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경기 침체는 확실히 갈수록 조금 더 없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환경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게 측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연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돈을 흡수하는 걸 멈출다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더 마일드하게 지나가거나 좀 더 약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안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꼭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는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